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트럼프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아직까지는 동맹국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을 향해 제국주의자니 독재자니 표현하기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트럼프에 의해서 세계 질서는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어떤 나라 지도자든지 잡아오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주권 국가도 갖고 싶다면 내놓으라고 하고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해도 아랑곳 없이 전 세계에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이란의 통치자 하메네이 사망에서 보듯 가공할 정보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세계 제1강대국이 온 세상을 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각할수록 지금 이런 상황에 윤석열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쩔 뻔했나 모골이 송연하지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단단히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이 엄중한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3호를 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여러분들 봄으로 완전히 느낄 수 있는 보양식 도다리 쑥국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봄쑥은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이른 봄에 가장 먼저 싹을 틔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문도 해풍을 맞고 자란 도다리 정어리 모래 도다리 쑥국은 향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특히 자연산 도다리 살이 아주 튼실해가지고 금요일날 먹방 때 먹어봤는데 정말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준비를 잘 했으니까요. 손질한 자연산 도다리, 거문도 해풍쑥, 거기에 된장, 마늘, 무, 대파, 땡초, 육수까지 다 넣어서 보내드리니까요. 받으셔서 그냥 넣고 끓여 드시기만 하면 봄쑥향 가득한 도다리 쑥국 맛보실 수 있고요. 한 3, 4인분 정도 되는데 25,900원에 무료 배송이니까요. 한 가족 다 드시는데 도다리 쑥 25,900원이면 뭐 거의 한 사람 값으로 다 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산균 1000억 마리가 들어간 염색 샴푸 지금 정어리몰에서 주문이 아주 폭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써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전국 최저가로 정어리몰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잘 쓰시기 바랍니다. 녹수님께서 아침에 댓글창에 팁을 많이 주셨어요. 염색 샴푸 하기 전에 귀 옆에 바셀린 바르고 도포하고 양은 좀 많이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머릿결은 걱정 안 해도 되고 머리가 기신 분은 1, 2분 더 있어도 됩니다. 여행 시에 강추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끄덕끄덕해지는데 그때 사용하면 좋고 일주일에 3회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써보니까 매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2번만 해도 충분하고 샴푸처럼 막 사용하는데 눈이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안내 드려요. 장갑은 꼭 끼시고 물 묻히지 말고 바로 하세요. 샴푸하고 헹궈내시면 샤랄랑 하셨는데 예, 좋은 팁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어리몰이 항상 여러분들 좋은 제품 많이 준비하니까 이용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시작하자마자 연휴입니다. 3.1절 대체 공휴일이 이어져서 오늘까지 연휴인데도 연휴 기간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스튜디오가 조금 바뀌었지요. 제가 이제 패널들 속으로 더 가까이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임세은 부대변인이 누나라서 먼저 소개했습니다. 네, 제가 누나입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귀여운 동생 강수영입니다. 귀여워요.
그리고 오늘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나오시는 날인데 김규현 변호사님이 상을 당해서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 긴급히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조금 늦게 오실 겁니다. 오시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말 동안 이 뉴스가 가장 큰 뉴스였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폭격을 대대적으로 감행했고 이란의 최고 통치자 하메네이가 맨 처음에 트럼프가 하메네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만 해도 전략적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 했는데 이란에서 하메네이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아나운서가 울면서 방송을 하던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بعد از عمری مجاهدت حسینی و دائمی و خستگی ناپذیر روح بلند و ملکوتی کوه نستوه ولایت پدر مهربان امت رهبر و امام مسلمین حضرت آیت الله العظما سید علی حسینی خامنه ای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ند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ند. 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울면서 저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하메네이는 이란을 37년간 통치해온 그야말로 철권 통치자였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군부까지 모두 장악한 호메이니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호메이니가 10년 집권했고 그 뒤를 이어서 하메네이가 37년간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이란의 절대 지도자였는데요. 신정국가죠. 이란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난 하메네이는 종교, 군사, 입법, 사법, 행정 그야말로 철권 통치자였는데 그 하메네이, 이란이 곧 하메네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존재인데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한 방에 폭사했습니다. 얼마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력은 물론이고 정보력이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네.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오전 6시쯤인가? 그 시간을 택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딱 모이는 것을 입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휴민트도 동원하고 뭐 내부 정보만도 동원하고 다양한 이유로 이 사람뿐만 하메네이뿐만이 아니라 군장성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회의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해서 한 방에 완전히 지휘 체계를 마비시켜 버리겠다. 그런 전략을 세운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폭격은 밤 시간에 새벽 시간에 많이 하죠. 그래서 공습경보는 참 밤에 많이 경계를 하는데 이렇게 낮 시간대 태양이 떠 있을 때 이런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정보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전인 것이고 미국은 뭐 트럼프는 내심 이제 완전 전면전 과거에 이제 베트남전처럼 지상군도 막 투입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그렇게 갔다가는 피해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폭격을 가함으로써 지도부만 이제 이란의 정권만 교체한다. 정치 세력 중에 상부만 교체한다.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독재 국가나 뭐 이라크나 이런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폭격을 해가지고 지도부가 죽더라도 그런 국가들조차도 지도부만 싹 교체가 되고 정치 권력만 딱 교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될지 좀 의문입니다. 이란은 또 그런 국가들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의도한 바는 뭔지는 알겠는데 뭐 그리고 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도 다 알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미국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AINB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미국의 AI 기술 그리고 B2 폭격기가 바로 이런 가공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AINB 하는데 지난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공격해서 잡아오고 이번에 하메네이 폭사하고 정말 미국, 이스라엘 두 나라가 정보력, 군사력 합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임세현 대변인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반대 세력 숙청하고 여성들도 억압했고 뭐 수천 명이 사망한 일도 발생했기 때문에 뭐 좋은 지도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뭐 마두로도 그렇고 힘 있는 국가라고 해서 그 주권 국가에 있는 정치 지도자를 함부로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의심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미국이 지금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 대국인 건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더라도 어쨌든 국가를 공격하고 하는 건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이란을 공격한 게 뭐 명분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게 대간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할 임박할 징후가 없었다는 게 지금 다수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나? 그럼 김정은도 저렇게 죽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가 또 가장 크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제가 주말에 이제 송영길 대표의 북 콘서트 이제 진행을 봤는데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보면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가 미칠 영향이 굉장히 또 크다. 어떻게 보면 제3차 대전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한반도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작금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먼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체감은 안 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또 지대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고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이란이 그 호메르주 해협을 봉쇄를 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중동에서 우리가 원유의 70%가량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예를 들어 한 3개월, 4개월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원유 비축량이 3개월치밖에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미칠 영향이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뭐 AI 산업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출국하시면서 단단히 지시를 해 놓았고 또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안심하시고 생업에 충실하셔라. 우리가 다 지켜드리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저는 그나마 좀 안심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계 부처나 비상사태를 지시했기 때문에 뭐 물론 불안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안심하시고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시면 된다라고 또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길 대표 북 콘서트 어디서 했어요? 토요일은 대구에서 했고요. 예. 금요일에는 서울에서 했고 예. 내일은 또 인천에서 한다고 합니다. 개항을 해서 합니까? 네. 그러면 개항을 출마할 것 같습니까? 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보다는 본인이 살던 고향으로 예. 본인이 살던 보금자리로 이제 돌아간 것이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중동에서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단 지금 이란에서도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 여러 곳에 미국의 군사 기지가 있거든요. 공군 기지가. 그런 곳들을 대상으로 지금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인접국가 카타르 심지어 두바이까지도 두바이는 관광으로 지금 상당히 수익을 올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거기까지도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거기 가 있는 관광객이나 교민들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란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대한 반격에 나섰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저렇게 이제 중동이 화약고가 되고 있는데요.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M1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두바이에 아주 그 상징적인 호텔 있잖아요. 이름이 뭐더라? 버즈 알아랍. 버즈 알아랍인가? 네. 거기도 지금 뭐 드론 파편이 튀어서 불도 나고 그랬다는데 아까 방송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임세현 대변인님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네. 아랍에미리트 다녀오셨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연휴 중심에 이제 아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훈련 이런 것 때문에 좀 외국을 갈 일이 있는데 네. 그때 아랍에미리트 다녀왔어요. 지지난주에. 언제 오신 거예요? 저는 딱 연휴 끝나고 왔어요. 바로 수요일 날.
수요일 연휴 마지막 날 18일 만약 날. 일정이 좀 길어졌으면 묶일 뻔했네. 네, 그리고 보니까 좀 섬뜩하더라고요. 제가 다 본 곳이 예. 다 파편이 튀어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아들한테 더 있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할 혹시 만큼.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 한국 같이 같이 왔어요. 돌아왔습니까? 예, 같이 데리고 왔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사실 되게 평화로운 곳이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건 미국과도 동맹 국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좀 피해가 가는 상황이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많은 교민들과 관광객들 아직도 여전히 있고 두바이 공항이 폐쇄됐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빨리 귀국했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러다가 어디까지 이 불씨가 번질까 불똥이 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네. 김규현 변호사님이 상을 당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승중상이라고 저도 이번에 그 표현을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먼저 여인 경우에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걸 승중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할머니가 거의 부모님 같은 분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고 예. 저 그 가정사를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진짜 성가 고인의 명복을 예, 빕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가가 제일 큰 문제인데 사실 지금 트럼프는 이게 제국주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는 제국주의에 피해를 당한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미국 내부의 정치 어떤 그 포석과 무관하게 해석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지만 전쟁이란 표현조차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습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뭐 미국 내 규정도 그렇지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그러니까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공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간인 어떻게 보면 그 여자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 습격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크기도 했고 그런데 아마 그나마 다행인 건 아마 트럼프라는 이 지도자는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이 부분도 가져갈 텐데 장기화하기 어렵겠다라는 전망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원유 가격과 관련해서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그 부분이 선거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또 마가 세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기화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면 그건 정말 너무나 좀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유불리 계산에 따라서 길게 가져가지 않을 거라는 그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게도 좀 가슴 아프기도 한데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건데 정기령님 또라이 트럼프 국내 정세 탈출용 전쟁 그랬는데 글쎄요 국내 정세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막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시선을 돌리기에는 전쟁만 한 게 없기는 합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 한두 가지 위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엄연한 주권 국가인데 그냥 가서 대통령 잡아와 버리고 죽여버리고 또 그냥 마음에 든다고 야 그 땅 우리한테 내놔 캐나다도 뭐 우리 뭐 쉬운 한 번째 주가 되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관세도 그냥 온 세상을 상대로 화풀이 하듯이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 공화당도 문제 제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의 이제 속셈은 결국 석유 관련된 패권이라고 저는 봐요. 저렇게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이 전통적인 보호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리라고 예상하고 저는 때렸으리라고 보고요. 미국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에너지에 있어가지고 뭐 천연가스든 석유든 굉장히 큰 생산국이 됐죠.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생산국이 돼버려서 이제 중동에서 나오는 에너지 패권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뭐 트럼프는 말로는 뭐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임박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과거에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뭐 없었잖아요, 실체가. 명분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장 변호사님 말씀 잘 지적해 주셨지만은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면은 전 세계가 피해를 심각하게 입기 때문에 유가가 치솟으면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있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면 미국 시장인들, 미국 기업인들 뭐 이익을 보겠습니까? 전체가 다 위축되고 피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화되는 것은 원치 않고 대화로 풀려고 할 텐데 문제는
이란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한테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피해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결국엔 그러면 이제 이란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은 군사력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참여하기를 원할 거예요. 러시아가 도와주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지금까지 항상 보면은 말은 뭐 좀 세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액션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번 사태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끼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끼게 되면 이 사태는 굉장히 장기화될 거고 미국과 러시아 혹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여기에 또 옮겨 붙으면서 장기화되면 과거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렀던 석유값이 리터당 3,000원이 넘어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완전히 파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 뭐 내가 이렇게 겁주면 다 쫄아가지고 대화가 문이 열리고 뭐 단시간에 끝날 거라고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변국들의 반응이 그렇게 쉽게 흘러갈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제국주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무조건 그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약소국을 침탈하고 이렇게 해서 막 넓혀가는 그런 제국주의가 다시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제국주의는 너무나 피해가 크다. 그래서 유엔도 만들어지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의 부활을 지금 알리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제국주의 부활 이거 현실로 다가왔는데 막을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열강의 논리가 그대로 이 악육강식의 논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잖아요. 허용되고 그러면서 착취가 일상화되고 정말 저개발국은 그게 자원국이든 뭐든 다 완전히 그냥 착취를 당하고 뭐 우리도 그 강제징용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역사에 다시금 환기된다라는 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대로 유엔도 그래서 생기고 뭐 여러 뭐 EU라는 제도 같은 것도 생긴 게 역사적인 맥락과 반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이 정말 외교라는 거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구나. 뭐 한 국가로 하면은 집단지성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자국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게 또 앞서고 그것을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트럼프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호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트럼프와 겨루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런데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 줄 수 있겠습니까? 지난 노벨 평화상 수여자는 트럼프한테 갖다 줬잖아요. 이 평화상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들이 만약에 수상하게 되면 그게 또 세계사적으로 정치사적으로 이 드러내는 함의가 정말 적지 않을 거다. 대단히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세훈 소장님,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핵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공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란이 보복을 하면서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란은 아직 핵무기가 없나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이 정식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이란이지만 실제로 북한이 문제잖아요. 저희는. 그게 가장 예민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북한이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북한을 사실상 핵 갖고 있다고 인정까지 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가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란도 핵이 많이 있다는 그 잠재적인 평가에 의해서 만약 공격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그럼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란 다음은 또 어딜까? 그럼 북한도 하나의 타겟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와 혈맹인 국가의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평가를 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니 힘 있으면 누구 다 패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다 무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럼 법이라는 건 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나쁜 짓을 하면 항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끌어내려서 우리가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긴 하지만 그럼 법 다 무시하고 국제 질서 무시해도 되는 거냐라는 저희가 의구심을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존중하고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물론 강대국이고 경제대국이고 군사대국이긴 하지만 미국이 과거에 표방했던 것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뭐 영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 피해와서 살아온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 안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뤄냈고 그 가치가 인정받아서 경제 대국도 되고 그 국제적인 힘이 또 생겼던 것은 그런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로 그런 보편적 가치가 죄다 무너지고 실제로 뭐 이민국들 다 이민자들
다 뭐 잡아내서 쫓아내고 죽이고 실 자국민까지 죽이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용납할 수 있겠느냐. 무슨 평화상입니까 그런 사람이. 하기야 힘 있다고 마음대로 하고 다니면은 강수영 변호사님은 임 소장님한테 매일 얻어맞죠. 아, 그럼요. 저는 초식동물입니다. 큰일 나죠. 애견남입니다. 애기남입니다. 애기남. 네. 아, 정말 그 걱정 속에서 이렇게 3호를 시작하게 됐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 우리 교민들의 안전입니다. 지금도 중동에 이란에도 적지 않은 수가 있고 70명인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또 교민들이 있고 지금 중동 국가들도 위험한데 특히 두바이나 카타르 같은 데는 그동안에 건설 노동자라든지 또 교민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돌아와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가면서 국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라 네. 이렇게 지시를 하고 갔죠. 그리고 만약에 이송이 필요하면 그 계획도 빨리 이제 수립하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시가 그냥 안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좀 챙기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는 그 현지 교민분들의 좀 뭐랄까요 안도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당연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위험에 처해지면 그 부분을 또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국가 막 바레인 같은 경우에도 호텔이 폭격당하고 네. 그랬더라고요. 바레인 호텔 폭격 장면 한번 보실까요? 저건 오폭인지 또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도 아니고 인근 국가 바레인 그것도 안전하다고 하는 호텔에 있는데 저렇게 폭격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미국에 협력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기를 아마 표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저격을 한 것 같은데 참 지금 이제 국내 정치 상황에서도 참 우려되는 점은 저거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구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전쟁을 네, 트황 이래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그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가지고 우리 정치 상황에도 개입해달라. 제가 그 더 나아가서 험한 말들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국내 우리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미국도 개입해달라. 그리고 이제 김정은도 없애달라. 마음만 먹으면 1시간이면 된다. 막 별의별 얘기들이 커뮤니티에서 돌던데 아니 그 죽은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아까 초등학교 학생들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저런 방식으로는 어떤 명분도 없는 거죠. 근데 미국 내에서 저는 이제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길게 미국은 절대 못 끌어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관세 때문에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금리를 좀 원래는 낮춰서 증시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게 트럼프 내심이었지만 관세를 저렇게 부과하면은 다 미국 국민들이 그 물건 살 때 가격이 다 반영이 되는 건데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또다시 미국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오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박은 더 강해지거든요. 이거 절대 장기화 못한다. 트럼프로서는 출구 전략을 짜야 할 텐데 저는 그게 혹시 또 출구 전략마저도 더 세게 밟아버려 이런 거일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뭐 지금 전쟁까지는 우리가 전쟁이라고는 말은 안 하고 있고 그냥 폭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건드려지 말아야 할 곳이 학교랑 병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민간은 건드려지면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학교와 병원은 가장 최후의 보루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공격해가지고 초등학생 수십 명 다 죽었고 수백 명 죽었죠. 예. 가장 큰 테헤란의 병원까지 공격했습니다. 이거는 선은 넘은 거죠. 인도적으로는 그곳은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는지 제가 너무 답답하고 이미 지금 미군도 사상자가 발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보복하겠다고 난리거든요. 지금 트럼프도 뭐라고 하냐면 미군의 죽음 반드시 복수하고 목표 달성까지 이란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다 죽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어디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결국 우리가 다 먹고 잘 살고 잘 하자고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서로 다 죽이고 이러다 보면 뭐가 남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존재를 하거든요.
뭐 아까 제가 김규현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저랑 상황이 똑같은 게 김규현 변호사 할아버님도 전쟁에서 돌아가신 군인이셨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전쟁에서 돌아가신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미망이 되신 건데 할머니가. 그럼 그러한 영향이 저희 손자 때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전쟁이 어떻게 나오냐. 전쟁은 결국 미래 세대가 불행해지는 게 전쟁이에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극우 세력한 자들도 전쟁 나면 좋습니까? 그럼 지금 저기 가서 호텔이 뭐 붕괴되고 하는데 그럼 롯데호텔 같은 거 막 폭격기 맞고 하면 괜찮아요? 좀 제발 국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네.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데 앞으로도 또 뭐 4주간 전쟁한다 이런 예고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도 엄청나게 크고요. 일단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증권시장이 문을 안 열었는데 이게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오늘 증시가 개장됐다 하면 영향이 반영이 돼서 코스피에 큰 영향 미쳤을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제 이럴 때는 달러 자산으로 한국 주식을 바꾸려고 하죠. 예. 그래서 빨리 이제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누나 앞에서 제가 미안해요. 지정분가 앞에서 제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맞는 얘기입니다. 틀리면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오케이 들어와 주세요. 바로 뭐라 그래주세요. 예. 그래서 증시 상당히 위험할 텐데 또 근데 우리 정부 당국은 이거 다 예상하고 예. 플랜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막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장기화가 되면은 뭐 백약이 무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 쉬어가면 네. 내일 조금 흡수가 좀 완충이 된 상태에서 문 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전개가 돼서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로 오늘이 대체 공휴일인 게 그나마 증시에서 안정화되는데 다행이라서 아마 내일도 뭐 개장을 하게 되면 이런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저녁에 선물 거래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내일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저는 정말 계속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위기 관리가 가능하기 해서 그렇게 크게 낙폭은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동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를 한번 급히 모실까 했는데 전문가 못지않은 세 분의 식견 그리고 또 역사 인식 덕택에 아주 이 부분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녹수님 한 사람 바뀌었는데 미국은 저 난리고 우리는 한 사람 바뀌었는데 안심 편안한 나라 그러셨는데 정말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윤석열이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위기된 파병 얘기 나왔을 거예요. 진짜 파병 끔찍하다. 얘기. 와. 정말 끔찍하죠.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자, 이제 국회에서 사법 3법 통과가 됐고 어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법 3법 잠시 후에 다뤄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보니까요. 투표 연령을 현재 19살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도입했는데 무엇보다도 재외국민투표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뭐 명부를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꾼 게 가장 큰 거죠. 맞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맞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국민 투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뭐 대선이든 뭐든 다른 선거에 대해서는 재외국민들도 다 참여를 하시는데 국민 투표는 그게 누락이 돼 있다 보니까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 결론을 내렸는데 10년 동안 입법 공백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메웠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국민투표법을 선거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바꿔야 이렇게 재외국민투표를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개헌 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는 어쨌든 그 가장 잘 쓰이는 것이 개헌할 때 헌법 개정할 때 예. 마지막 최종 절차가 국민투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언론에서도 평가하기를 개헌으로 가는 문, 뭐 개헌으로 가는 길,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뭐 이거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또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뭐 중국에 있는 사람을 또 국민투표권을 주니 마니 정말 제가 입에 담기도 짜증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지적해 주셨던 대로 이건 국회가 숙제를 늦게 한 거예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 자 이거는 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바로 날리는 게 위헌이고요.
근데 다 날려버리면 아예 우리나라에 국민투표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더 헌법에 합치되도록 국민투표법을 빨리 바꿔라라고 숙제를 했는데 지금까지 국회가 못하고 있다가 그 취지에 맞게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고 거의 궤를 맞춰가지고 유권자를 거의 일치시키는 그 작업을 이제야 한 건데 이걸 뭐 또 이상한 정치 논리를 반대한다고 하니까 뭐 지금 와서는 또 뭐 다 쑥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 정치적인 이상과 철학이 무엇인가? 뭐 또 얼마 전에는 또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에 또 10대들한테 투표권을 확대하자고 또 저기 극우 세력들이 또 많이 또 침투하다 보니까 10대들한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개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딱 하나만 바꾸는 거, 국민투표법 관련된 거, 여기에 이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하는 문구 담는 거, 이런 거 개헌 논의가 이제는 불가피해졌는데 임세현 소장님, 네. 개헌을 할 거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동안의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부분들은 차제에 함께 개헌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 바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개헌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이제 5.18 같은 그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하게 될 것 같고 또 4년 중임제라던가 뭐 이런 부분도 개헌의 논의는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좀 성숙한 공론화의 장에서 토론은 안 됐던 것 같고요.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또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사실 6월에 처리하기는 시간이 조금 빠듯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뭐 다음에 돌아올 국회의원 선거라던가 이런 것까지 목표 지점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되고 뭐 이슈가 됐던 것들은 충분한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또 다음 선거 때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의도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번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6.3 지방선거 실시할 때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 이런 거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제안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적기이기도 하고 지금 국민투표제 개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정치적인 함의는 더 크게는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그럼 어느 분들까지 그러니까 제외 국민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고 이건 대한민국 헌법이 이 개정이 되는 문제니까요. 그런 이제 논의까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됐고 말씀드렸다시피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는 그러니까 제1조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3.1운동 그리고 4.19 혁명 그리고 5.18 정신까지 이제 다 담겨야 되는 숙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고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심지어 윤석열 씨의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이제는 한 걸음을 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이제 중임 내지 연임의 문제도 이제는 우리가 논의할 때가 됐다. 책임 정치의 일환으로 이런 생각 듭니다. 아쉽다고나 할까요? 이번에도 본회의 상정 직전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그 허위 비방, 업무의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자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본회의 상정 직전에 또 삭제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이 세 번째 제 기억에만 해도 예. 법사위 다 논의 거치고 자꾸 고치고 체계 검토하고 다 한 다음에 본회의 상정돼 가지고 이제 의결할 때 뭐 또 위헌십이 있는 걸 빨리 고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럴 수는 있겠죠. 고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자꾸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공부를 해야죠. 미리미리. 쟁점되는 법안들은 특히 중요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위헌 시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있지 않은가를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을 해서 입법을 해가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나름대로 그걸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법사위 통과된 다음에 본회의에서 자꾸 이걸 무슨 번개골에 콩 묻고 하듯이 자꾸 고쳐요. 법의 국제도 그렇고. 이게 저는 뭐 그러니까 고칠 수는 있는데 미리 연구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이 어디가 있길래 자꾸 입법을 하는 데보다 왜 입법은 이렇게 약간 인스턴트식으로 하고 뭘 하길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 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결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까? 이게 국민투표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머지 그 처벌 규정은 다 이제 선거법에 기존에 있던 걸 준용하는 이제 형태로 했는데 아마 그 허위사실 이런 부분은 부정선거론자들을 좀 겨냥한 법률인데 국민의힘이 엄청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어떤 협의의 차원에서 빠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원내에서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하는 말씀도 새겨 들어야 된다고 저 생각하지만 아마 좀 더 정교하게 조금 더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해보고 고치자면 이런 의견도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근데 최소한 이 국민투표제의 해당 규정은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대로 유지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그런 넉빠진 얼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금요일인가 이준석하고 전한길 일당 이렇게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잠시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볼 텐데 저는 도대체 저거를 왜 하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토론이요. 생산성 있는 토론이 되려면 이제 찬반이 교차가 되고 근거들이 서로 제시되면서 정반합의 결과를 이끌어내거나 이래야 좀 의미가 있는데 저런 토론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 얘기를 듣질 않아요. 네. 전혀 듣질 않고 자기 할 말만 다 해요. 그다음에 엄청 길게 하잖아요. 몇 시간씩 하잖아요. 저거 풀버전으로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막 세게 얘기하고 아프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만 딱 따서 쇼츠로 따가지고 유통시키고 본인 인기 끌고 그냥 이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하등의 생산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지도 않아요. 감정 싸움에 그냥 뭐 비꼬고. 그러니까 저거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도 자기는 뭐 1대4도 자신 있다 이래가지고 뭐 장판파에 뭐 조자룡 흉내를 자꾸 내는데 저 사람들이 공론화되고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기회도 주면 안 돼요.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저건 토론의 대상이 이제는 안 돼야 합니다. 그럼 이따 영상 보여주지 말까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번 보자고 준비를 했는데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접이 10,000명 넘었는데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 바다왕자님 스튜디오 분위기 바뀐 기념으로 좋아요 누르고 갑시다 그러셨는데 예, 스튜디오가 이렇게 바뀌어서 패널들과 제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 이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전에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됐습니다. 재판소원, 대법관, 중원, 법 왜곡죄. 가장 궁금한 게요. 그러면 지난번에 판결 난 거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법 왜곡죄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든지 직위원이라든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큰 구조에서는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확정된 판결은 제외한다를 덜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도 헌법 소원의 심사 대상이 되도록 하되 이게 모든 재판을 다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면 사실상 3심제가 깨지는 거라서 그 선택을 입법권자들이 한 게 아니라 다만 확정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이라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절차의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됐거나 헌법재판소의 종전 이 기본권과 관련해서 확립된 기준과 결정 예가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판결이 있다거나 이렇게 제한을 뒀기 때문에 말씀 주신 판결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만약에 윤석열에 대한 판단이 확정되면 윤석열이 이 부분으로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이게 큰 허들을 기본권이라고 세워뒀기 때문에 이게 다 판단의 대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을 때라고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뭐 1심만 했어요. 근데 이제 선고가 나긴 됐는데 엉망진창인 판결이 났더라도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잖아요. 2심으로 갖고 가면 되기 때문에 바로 헌법소원으로 갈 수는 없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기간을 되게 좁혀놨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은 날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간을 굉장히 좁혀서 이미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적 판결들은 30일이 지났죠. 지금 지났고, 게다가 이제 법외국제도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법외국제는 이제 형벌 규정이기 때문에 이 죄가 생기기 전에 있는 행동들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 그래서 이거 헌법상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들은 지금 이번에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소급해가지고 직위원을 뭐 처벌하거나 뭐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갖다가 다시 뒤엎는다거나 이건 불가능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못하는 경고 메시지로는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또 관심 가는 게 이제 재판소원 아니겠습니까? 재판소원은 이게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데요. 네. 법외국제하고 좀 달리.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도 이제 재판소원의 한 네, 부분인데 법외국했다라고 하면은 법외국제도 되고 또 재판소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하죠. 예.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법관이 법외국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그런 정황이 있어가지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그런 정황이 있어서 법외국제로 처벌을 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판결 결과는 못 건드린다.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는데 그 사람 처벌은 하되 그 판결 결과는 못 뒤집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니까 사실은 법외국제하고 재판소원은 그 지점에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대법관 증원은 지금 26명으로 하게 됐는데 이게 2년 뒤부터 해마다 4명씩 해가지고 2030년에 26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좀 늦은 것 같아요. 이제 뭐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현실을 생각하면 사실 바로 해야 되는데 아마 연착륙하기 위한 그 부분이 있고 단순히 이 연착륙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법관 한 명당 이 재판 연구관 이게 현직 판사들이거든요. 한 명당 한 8.4명 정도가 지원을 한대요. 근데 이게 다 하급심에 있는 판사들이 원래 인사로 이동을 하는 구조여서 만약에 24명이 한꺼번에 되면 제가 단순 계산해 봤을 때 한 200명 이상이 이 재판 판사들이 대법원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게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하급심 판사들 충원 문제도 같이 이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책임을 지느니 해가지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를 표명했다고 네, 하는데 이거 실제로 그만두는 겁니까? 쇼하는 겁니까? 근데 법원 행정처장만 사퇴했지 대법관 사퇴는 안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눈 가리고 아웅이죠. 법원행정처장은 그만둔 거 맞아요? 네, 그것만 수리했나요? 그만둔 거고. 네, 그것만 그만두고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표현은 했는데 그러니까 표현했는데 대체로 보면 뭐 그 짓을 제일 잘하는 게 송원석 뭐 이런 자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법원행정처장 그만두겠다고 한 게 실제로 그만두는 건지 네. 이걸 수리했다는 뉴스를 아직 못 봐가지고. 그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리를 해야 되겠죠. 예. 수리를 하게 되면. 근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알겠어요. 법원 행정처장은 그만둔 건 알겠는데 대법관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예. 아니 그만두려면 싹 다 그만두든지. 행정처장 그만두면 다른 사람 하면 되잖아요. 또. 그래도 이제 무슨 박영재 기자가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때 주심 판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심 대법관이었으니까 이런 자가 법원 행정처장이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요 지금 조희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 뭐 유감 표명하고 저 난리를 치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재명을 날리려고 했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맞지요. 당연하죠. 네, 그게 법 논리로 판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치의 판결을 이용해서 끼어들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명약관해하기 때문에 그럼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다가 이 법원 전체를 갖다가 정치 집단으로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랑 다름없잖아요. 일선 판사들은 얼마나 화나겠어요. 일선 판사들 대부분은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을 분도 잘 몰라요. 정치를.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지. 한 달에 수백 건씩 판결하는 사람들이 신문기사 읽을 시간도 없어요. 일선 판사들은. 근데 저 법원의 수장이라는 자가 법원 전체를 이렇게 판사들을 정치 판사로 오인되게 만드는 짓을 했으면 당연히 물러나는 게 맞죠. 근데 지금도 뭐 전혀 뭐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이고 계속해서 사법개혁들을 막기 위한 최전선에서 메시지를 자꾸 내려고 하는데 본인이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해서 악마화를 해가지고 먹히는 세상도 아닌 거고요. 백악이 무효한 상황인데 뭐 하려 저렇게 마지막 미련을 가지고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 쇼츠를 보는데
말 재미있게 하는 신부님 한 분 계시는데 성함이 뭐더라?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주 재미있는 신부님 계세요. 비속어도 조금 쓰시는 분. 아, 예, 그 유명하신 예. 분이시구나. 그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주 참 재미있고 맛깔나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서 가끔 봐요. 그런데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 조희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말을 참지 않겠다. 이런 판결을 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봐서는 나라가 안 된다. 이제는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정치적 발언인데도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걸 듣고 네. 그 신부님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 판단은 전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지는데 다 주권자가 직접 선출해요. 입법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행정, 대통령 그런데 유일하게 사법부 수장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아요. 민주적 정당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주권자가 직접 뽑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 조희대를 임명한 대통령 윤석열 씨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은 탄핵으로 그리고 내란 유죄 판결로 진작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임명권자에 대한 사법적인 단죄가 내려졌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다? 이거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제가 한겨레 칼럼에서 사법 파동이라고 해서 많은 판사들이 전두환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다시금 임명했을 때 사법부가 난리가 났어요. 법관들이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기계는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근데 그때 사법 파동일 때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배석 판사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입니다. 아, 우리 정을 의원님들 대단하셔. 제가 궁금했더니 바로 이름 알려주시네요. 황창연 신부님이시네요. 네, 예. 맞아요. 황창연 신부님. 찾아봐야겠습니다. 예,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참 재밌게 잘하세요. 저도 제 카톨릭 신자라서 아. 오히려 더 반갑네요. 그런데 차기 몰라? 신부님. 아, 죄송합니다, 신부님. 오늘이라도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행이에요. 신부님. 네. 예. 사법부가 정말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회가 움직이기 전에 스스로 했어야죠. 이건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사법부가 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법부 독립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독립이 못 건드리는 성역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독립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본인들은 입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 저러쿵 뭐 조희대 같은 경우도 말이 많고 한데 그러면 그게 독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지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 왜곡죄나 입법에 대해서 지금 이러쿵저러쿵 뭐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의 논리로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재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재판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그게 무슨 독립입니까? 그러니까 성역이라는 건 없는 거고 우리 국민의 여론에서 사법이 신뢰를 잃었고 고쳐야 된다 하면 고쳐 쓰는 게 또 우리 국민의 권리인 겁니다. 제가 대법원의 진정성을 믿어주는 메시지를 내려면 1심, 2심 판사 수를 빨리 늘려달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해야 인정받아요, 국민들한테. 뭐 대법원이 뭐 저렇게 커지면은 재판 연구원 다 빨리 올라가고 1, 2심이 부실화되고 대법관 늘리는 것보다 1, 2심 판사 늘리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럴 것 같으면 1, 2심 판사도 늘려요, 제발. 몇 달 전부터 목놓아 계속 외칩니다. 그런데 절대 그건 싫어해요. 판사 늘어나면 질 떨어진다고. 자기들끼리 엘리트 이 세계관을 지키려면은 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은 의원도 아시겠지만 송사 한번 겪어보신 분들 한 사건 한 사건 진행되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요. 판사도 수백 건씩 한다니까요, 한 달에. 그래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 내실 있는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만 수만 늘리면 판사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많아. 지금 변호사들도 장사 안 돼서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 많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법관 되겠다는 사람 많아요. 검사도 지금 저렇게 해체돼가지고 나가리 되면 시험 공부해가지고 판사 되겠다는 사람 많아. 그중에 뭐 다 쓰레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똑똑한데 친구들이. 예. 참. 그러니까 많을수록 경쟁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수가 적으니까 지기현 같은 판사가 재판 이것저것 다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그 안에서 경쟁하면 또 더 좋은 판결, 우리 국민을 위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강수현 변호사 같은 분도 재판하시고 안 가. 판사하시고 장유미 변호사님도 판사하시고 하면 더 좋은 나라 되겠죠. 조희대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내려오는 맞습니다. 게 예, 맞습니다. 저 자리에 계속 있다는 것은 자기의 죄만 더 짓는 거지요. 저런 자는 절대 대법원장 해서는 안 되지요.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대법원에 수장을 하고 있으면 나라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신뢰 얘기했으니까요. 요즘 신뢰하면은 이거 생각나요. 지난번에 장동혁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집 팔아라. 그러니까요. 자기는 집 6채인가? 6채요. 여섯 채. 여섯 채. 그 팔으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아니 대통령 돌아가면 살 집인데 임기 마치고 돌아가면 살 집을 팔아라. 그거 말이 된 자기가 집 6채나 있는 자가. 근데 다 참 실거주래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단해. 또 팔아버려요. 시세보다 낮게 팔았습니다. 게다가 네. 파는데 저는 또 황당한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해서 어디라고는 안 밝혔는데 그걸 트윗을 다시 이렇게 올렸던데 시세 차익이 엄청났다 또 뭐 이렇게 쓴 언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아니, 일간지가 있죠. 아이고. 그 아파트를 제가 설명드리면 98년도에 들어가서 살은 아파트예요. 98년 30년 전이죠. 약 30년 전. 그곳에서 두 아들 키우고 그냥 대출 갚고 그랬던 보금자리입니다. 그럼 98년도에 제가 얼마로 뭐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뭐 30년 동안 우리 그 인플레이션 생각해 보시면 그 정도 가격이 된 거예요. 근데 뭐 그거 갖고 시세 차익 이야기를 합니까? 그 시세 차익 나면 그거대로 또 세금은 또 냅니다. 그럼 어쩌라고? 그럼 대통령이 뭐 죄 지었어요? 집도 팔면 안 되고 집도 살면 안 되고 뭐 거기서 가족이랑 같이 지내면 안 되는 겁니까? 아 웃긴 언론이에요 그것도. 그럼 본인들 언론 그거 쓰신 분들도 본인도 집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주식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 이득 나면 안 돼요? 그게 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투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걸 사놓고 집값이 오르면은 뭐 판다든지 이런 거 투기인 거지. 몇십 년을 살면서 젊은 시절을 거기서 다 보냈는데 그 집값 오르는 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좀 팔라며. 팔아도 지랄, 안 팔아도 지랄, 누워도 지랄, 앉아도 지랄,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나 막, 아니 그리고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지고 똘똘한 한 채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이제 상정을 하고 많은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노리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 그 대통령이야말로 똘똘한 한 채 전형이다. 뭐 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던데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시장 원리 아니에요? 정부가 관여하지 마라. 응? 아파트 값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시장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건드리는 건 빨갱이 논리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그럼 대통령이 일부러 그 가격을 갖다가 뭐 반쯤 할인해야 돼요? 그건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수요 공급 원칙에 반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장동혁 이 사람은 대통령이 팔면 나 팔게요 시실 웃으면서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인이 또 팔아라 그랬더니 지금 안 팔린대. 자기는 오피스텔이 안 팔린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파는 방법이 있어요. 싸게 내놓으면 됩니다. 싸게 내놓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게요. 우리가 스타 애장품 있잖아요. 스타들이 자기 애장품을 내놓으면 금방 팔립니다. 네. 인기 있는 사람은. 장동혁 애장품을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얘기는 그러네. 동혁이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물건이 나오면 금방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이 있을까 봐. 안 팔리니까 그건 본인이 인기가 없다는 장동혁 거예요. 살던 집이라 그러면 또 집값도 안 오르겠네. 재수없는 기운 묻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아하. 그 오피스텔 어딘지도 압니다, 제가. 여의도 아니에요? 저희 민생경제 사무실에 있는 그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요? 네. 어. 2억에 내놓으니까 안 팔리는 거지. 1억 8천에 내놓으세요. 그럼 팔립니다. 아니 근데 6채 갖고 있다면서요? 예, 6채 갖고 근데 있어요. 한 채 내놓으면 5채인데 네. 5채는 다 사는 집이니까 안 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다 살죠? 아니 그래서 본인이 다 실거주라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농담만 진담만 더 실거주라면 두 가지밖에 없다. 목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살던가 아니면 사모님이 여러 명이던가 하는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왜 다 실거주입니까 서체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장동혁이 땅 투기도 한 정황이 있어요.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밝혀냈는데 그 무슨 서산 고속도로 있는 인근에 땅이 막 수백 평이 있습니다. 그 땅도 있는 건데 그 땅도 일단 팔으세요. 좀 싸게 내놓으면 삽니다 사람들이. 비싸게 내놓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장동혁 씨. 장동혁이 지 입으로 그랬어요. 대통령 팔면 팔겠다고. 그 이제 팔았으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가 봐야죠. 장동혁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빨리 집 파십시다 우리 장 대표님. 아니 우리 민수 형님도 왔네. 어디 가요? 집 6채 빨리 파셔야 되다니까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돼요. 예. 아 이거 다 같이 택자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거. 아 근데 솔직히 우리 무섭긴 하겠다. 끝나고 우리 같이 대통령 발음은 팔게요. 고기국수 하러 갈까?
아이고, 갓나고 싶어. 아니 제1야당 대표잖아요. 제1야당 대표가 한 말은 지켜야지. 대통령 팔린다고 했으면 팔아야지. 왜 안 팔아요? 아니 그리고 안 팔아도 돼요. 안 팔고 끌고 있다가 세금 세금 내. 왕창 내면 돼. 그렇게 해서라도 국가에 이바지하세요. 장동혁이 이 사회 이익을 조금이라도 내는 거는 세금 내는 거 빼고는 없어. 존재 자체가 해악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많이 내세요.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봐줄까. 예. 국힘당 대변인은 뭐 팔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장동혁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6채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5채는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 채는 이미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고요.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매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팔려고 마음먹으면 방법이야 많지요. 그런데 5채를 다 실거주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본인이 뭐하러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 대통령 팔면 팔겠다고. 대통령이 설마 팔겠나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국힘당은 이런 식이에요. 본인 수준에서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스텝이 완전 꼬였는 게 처음에 비거주 1주택도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야기가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던 거죠. 왜냐하면 집값 싼 지방에는 자기 전세 살면서 똘똘한 한 채 갖고 있고 이것도 규제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딱 정조준 해가지고 지금 그 성남 아파트에는 안 살고 있지 않냐. 비거주 1주택 아니냐. 그럼 나 대통령 돼서 어디 가란 소리냐. 나 평생 집권하란 소리냐. 그러면서 지금 자기네들 이 비거주 1주택 팔라 해서 정말 팔아버리니까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제가 기사 보던 중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끝났다. 그러니까 딱 자기네들 수준에서 국민보다는 이해관계에 치중하면은 이런 선택을 하진 않겠거니라고 하면서 완전히 예측도 잘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승자박 꼴이 됐다 국민의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힘당은 지금 뭐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필리버스터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필리버스터 우리 중단할게. 그러면서 이제 중단했어요.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중단했겠죠. 근데 이제 명분을 우리 대구 경북 통합할 때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하려면 진작 하든지 이번에는 뭐 때문에 대구 경북 통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주 전남은 통합이 됐잖아요. 예. 실제로 이게 예산만 해도 20조가 들어갑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럼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구 경북 통합 못했던 이유가 자리 싸움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가 지금 파다한 거 아닙니까? 자리가 2개였던 게 하나로 줄면 본인들이 갈 위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셈 때문에 안 되는데 광주 전남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 지역민들한테 맞아줄게 생겼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거지로 또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토요일 날 대구를 갔을 때 현수막이 엄청 붙어 있더라고요. 그 대구 경북 통합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역 내에서도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속이 부글부글 하거든요. 특히 대구 경제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이 통합을 하게 되면 시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산이 일단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것조차 자기들은 대구 경북민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원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와서 또 하는 겁니다. 눈치 근데 이거 필리버스터 중단도 국힘당에서 갑자기 결정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필리버 했던 의원이 김정재 의원인가? 김정재 의원이었어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 이렇게 하니까 막 당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영장 없는 강제 수사에 우회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의장님, 저희들 이 시간부로 필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 지적을 못하고 필버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7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차피 듣지도 않아 저거. 일단은 저 소식에 가장 고마워하실 분들이 의장단일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회도 안 보고 주호영은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아. 노인학대라니까요, 저거. 주호영 그래서 제가 그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잘하셨네. 네, 야, 네, 고발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구시장 나온다고 그러는데 대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막 어디 저 시장질 안 보고 어디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온 서사를 제가 재밌게 좀 말아드리면은 말아주세요. 싹 말아드릴게요. 제가 재밌게.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자, 이게 대구, 경북 합쳐가지고 통합단체장을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은 경선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내 경선을 뚫어야 되는데, 그럼 당원 투표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구성 자체가 대구 시민보다 경상북도민이 당원이 훨씬 많아요. 당원 수가 많거든요. 당원이 많은데, 그리고 미호나 고우나 어쨌든 국민의힘 막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인구는 어떻게 돼요? 인구는 한 15만 정도 많습니다. 250만 경북, 네. 대구가 235만 이 정도인데 당원 수가 경북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예전에 경북과 대구를 보면은 경북이 이제 북부 지방이 있는데 그쪽에 안동에다가 경상북도청을 옮겼어요. 북부가 너무 낙후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도청이라도 옮겨가지고 한번 신도시를 만들어 보자 옮겼거든요. 근데 행정통합을 해가지고 또 뭉쳐버리면은 대구 중심으로 또 가는 거 아니냐. 대구는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반대하는 목소리가 홍준표 때부터 컸어요. 홍준표도 너네들 때문에 통합 깨졌어 이래가지고 막 비토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송원석, 김천, 경북 북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 그리고 뭐 추경호 나가려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김재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경선을 통과하려면은 경북 북부의 민심, 그 당심을 빨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가지고 이번에 비토를 놓은 거예요. 근데 비토를 놔도 통합 반대한다고 그래도 민주당이 통과시킬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화낸 사람으로 각인돼가지고 저 사람은 경상북도를 위해서 뛰는 사람이군. 이렇게 해서 자기는 표만 빨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그걸 민주당에서 안 해버리네? 그래가지고 통합 자체가 파토가 나게 생기니까 주호영 중심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깨지면 지역은 망한다. 호남한테는 20조가 가는데 경상북도 대구에는 돈이 한 푼도 안 와. 이걸 어떻게 용납하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해달라고 또 난리가 이제 와가지고는. 필리버스터 중단한 것도 법사위에서 필리버스터 하는데 어떻게 통과시키냐. 안 할게요, 그럼 필리버스터. 이런 식으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경상북도 북부지방인 통합을 반대해요. 심하게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경북도 대구도 다 국민의힘 일색이잖아요. 지금 통합 얘기 나온 지가 한참 지났어요. 한 당끼리도 의사협치가 안 되고 같은 당 의원끼리도 조정이 안 되면 정치라는 게 뭡니까? 달라지는 걸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영남 의원들 다 같은 당인데 그 영남 안에서조차 정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살려둬야 됩니까? 정치의 기본이 안 된 것들. 저거 빨갱이에요. 이 빨갱이 타령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 인간들은. 도저히 답이 없는 집단들입니다. 잘 말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예. 예. 근데 일단은 대구 경북 통합 안 하면은 당이 지금 혼날 상황이니까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뭐든지 좀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은 찬성파잖아요. 통합 찬성파. 민주당한테 읍소했어요. 민주당 당론으로 대구 경북 통합 발의하는 거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좀 우습습니까? 상황이 제일 야당이에요. 공당이고. 그런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해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왜 당에서 의견을 못 모아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의 정치적인 셈법. 제가 대구사정 정말 잘 아시는 강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그런 확신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짜 유일하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꾸짖어 주실 수 있는 유권자들은 대구 경북에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정확하게 꾸짖어 주셔야 지역 발전도 올 수 있습니다. 예. 끝으로 금요일 날 있었던 부정선거 토론, 참 말도 안 되는 토론을 했는데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한번 잠깐 보시죠.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마치 미국에 있었던 1942년에 있었던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그 일종의 극비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핵폭탄 만드는 건데 그거랑 그렇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과학자와 정치가와 그리고 그 군인이 합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적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누가 부정선거를 했는지도 지금 얘기 못 하시잖아요. 아니 오늘 할 겁니다.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김대중 카르텔 말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해 하는 건데 누가 범인이지 말할까요? 예. 예, 지금 제가 주목하는 핵심적인 범인 5명만 얘기하면 지금 경찰수장인 윤호중 그리고 예전에 조혜주 그리고 윤호중, 조혜주 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해찬 이해찬 예. 그리고 고한석
그리고 양정철 이 5명만 윤호중, 조혜주, 뭐 양정철, 사법부 조희대 거기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랑 검찰총장까지 우선은 다 카르텔로 지목하셨습니다. 한동훈 장관입니까? 예, 그 카르텔로 지목되었고. 아우 진짜. 아니 저는 저거를 이제 보기 시작하다가 30분도 안 돼서 도저히 항마력이 딸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뭐가 딸려요? 항마력이 딸려가지고. 항마력이 이게 좀 뭐예요? 견디는 힘이 딸려가지고. 아, 네. 그런 표현이 있나? 네, 항마력이 딸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대수 얘기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저 기획을 한 건 의도는 정말 저는 이해하고 납득이 안 되는데 일단 인내심은 있다는 거 제가 이번에 인정하겠어요. 야, 저런 소위 말하는 개소리를 다 듣고 있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야, 동접자 많다. 이게 그래 그러고 있었을 35만 명이더라고 동접자가. 와. 야, 참. 그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김미영 VON 대표? 뭐 하는 사람? 그게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여러 프로필을 하는데 아주 명문대 출신의 뭐 보수 일간지 특채로 기자 활동을 했었던 이력이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확인을 한번 크로스. 왜냐하면 그래도 기자 출신인데 저런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한번 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김대중 무조건 대통령 때부터 부정선거를 준비했다는 그렇다는 얘기 거죠.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기계에 전자투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찬 전 총리,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게 이자들의 레파토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최소한의 그럴싸함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네요. 아, 조선일보? 그래요? 근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특히 누가 이제 장난스러운 표현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들은 어느 집단에나 균질하게 존재를 하는데 특히 내 옆에 있나 없느냐의 그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다가 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좀 정신 나간 사람 수준이. 그나마 저 자리에서 항공모함으로 윤석열 구하러 온다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와서 제가 그나마 견뎠네요. 전환기는 자기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던데 한번 보실까요? 전라북도에서 한 투표소에서 10표를 바꿨다라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투표소에 그 투표소만 해도 거의 한 제 생각에는 20만 표 가까이 다뤘을 텐데 거기서 10장 정도 혼입됐다 보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상식적이겠습니까? 근데요, 그 선관위에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답변을 못했다니까. 이건 실제로 전환길한테요.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주세요. 다 바꿀게요. 미쳤어요. 왜 전환길 대표 시켜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선관위가 부정선거 혼자 왜 시켜요? 근데 이준석을 칭찬하게 될 줄이야. 이준석이 저런 걸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런 거는 미쳤어요. 네, 장기술이에요, 장기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은 이게 일단 이슈는 되고 본인 그동안에 뭐 좀 네. 잊혀졌으니까 저때 한번 좀 그런 될 것 것 같습니다. 같으니까 손을 받은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 말은 좀 공감이 됩니다. 토론하고 감옥 가라. 토론하고 감옥 가라. 또 본인이 고소인가 고발인가 하지 않았어요? 예. 예. 저 토론 있기 전에 낮에 그 전환길이 경찰 수사받고 그러고 토론에 참여한 겁니다. 예. 그것도 이제 뭐 수사 중이라서 못 올 것 같다면 한 자락 까니까 그럼 뭐 안 가도 되고 빨리 와도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이제 뭐 저건 뭐 중요해서 다룬 게 아니고 세상에도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좀 알으시라고 여러분들 다뤄봤습니다. 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오랜만에 백혜룡 경정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참 이것도 미스테리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그 마약 수사에 큰 관심을 갖고 그래 백혜룡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지정을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때만 해도 옳지. 천하의 이문정, 천하의 백혜룡 만났으니까 뭔가 나오겠지 했는데 시작부터 뭔가가 꼬이고 결국은 이제 서로를 막 비난하고 이런 상황에서 백혜룡 경쟁은 하는 일 없이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오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만 강수영 변호사님 이따 백혜룡 경쟁 만날 텐데 제가 뭐를 꼭 물어보면 좋겠어요? 뭐 이문정 검사하고 요즘 연락하냐고. 연락? 예. 뭐 소통하고 있냐. 예. 그게 중요해요? 왜 궁금해요? 아니 왜냐하면 예. 그냥 이대로 다 끝낼 거냐는 거죠. 예. 예.
전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수사가- 본인이 또 이제 총대를 메고 수사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결론은 예. 어떻게 좀 유의미하게 나온 게 아. 있는지는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임센 소장님은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두 분의 갈등처럼 보여지고 하는 게 대통령께 누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수사로 모든 걸 증빙을 해야 된다. 그러라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특별 지시까지 하신 거니까 뭐 책임감 있는 행동을 다 모두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 여러분 백혜령 경정 깊은 얘기 좀 나눠볼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지난번 우리가 금요일 날 먹방 때 많은 분들이 보고 입맛을 다셨죠. 도다리 쑥국 봄철의 보양식 아니겠습니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주문해서 맛있게 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